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래요.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총장 심우정이건 공수처의 오동훈이건 다 누가 임명했나요? 윤석열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사라는 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잘 정해서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친분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친분 가지고 임명해봤자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친분 있는 사람이 소개를 받거나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또 뭔가요? 검찰은 또 좀 이상하죠. 공수처와 경찰은 뭔가 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이잖아요. 협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 개혁, 말이 검찰 개혁이지. 검찰 해산이 목표인 정당이잖아요. 그래요. 좋은 정당이라는 거는 어 그래요. 개혁 좋은데 국민들의 그래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혁인 거죠. 제대로 하는 개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맨날 매달리면서 검찰 해산을 목표로 하는데 그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에는 성공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탄핵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있어야 했다. 그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당시 6명의 재판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심리를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6인체제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능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당시 방통위원장이 이준석과 검사들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등을 탄핵하여 국방 기능을 마비 내지 정부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방통위원은 기능을 정지시켜 놨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정부기관을 기능 마비시켜 놨나요?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무엇에 해당된다고 했나요? 정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헌 문란이라는 거예요. 장기간 정지시켜 놨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탄핵소추가 모조리 기각되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정부 기능 마비 내지 정부 파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목적이 분명하죠. 정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이었죠.
국가의 주요 기관인 헌법재판소 기능을 고의적으로 장기간 정지시켰으니 국헌 문란죄의 뭐 내란죄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헌 문란의 죄를 지은 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국헌 문란이라 해서 이것이 꼭 내란죄다. 이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또 그만큼 어떤 중대함이 있어야 되고 피해도 있긴 있었겠죠. 많았겠죠. 재판이 중단되니까 실제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헌법에서 만드는 정부 기관들이 있죠. 국회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뭐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뭐 중앙선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빼고는 우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국회가 헌법재판소보다 위냐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위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국가라 해도 다 다르죠. 의원내각제 같으면 국회가 위에 있겠지만 한국은 대통령 빼고는 특별히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지만 국회가 기능이 마비된 경우가 거의 없었죠. 바로 6시간 만에 다 끝난 거니까. 헌법재판소 기능은 몇 달을 마비시켰냐는 거예요. 실제로 국헌 문란의 죄를 확실하게 지은 건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왜 내란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설명했잖아요. 문명 국가에서는 폭동을 일으키건 뭐 국헌문란을 일으키건 함부로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권 보장 차원에서 큰 인명 피해가 없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지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게 된 거죠. 실제로 장기간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시켰으니까.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위를 처벌할 법 규정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여 심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행위가 국헌문란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 잘 보라는 거예요. 일단 국헌문란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것이 이제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해 상황을 보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내란에 해당되는가?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가? 심각한 피해가 있다. 그럼 내란되죠. 그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인 거죠, 다. 실제로 국헌문란을 일으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나요, 안 했나요? 입법권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장기간. 정확하게 해당이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왜 내란죄라고 내란죄가 아니다 생각할까요? 또 내란죄와 국헌문란은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국회가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장기간 기능이 정지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임명을 안 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시켜놨다. 장기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이 덧치되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윤석열 탄핵 인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국헌문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더욱 광분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6인 체제에서도 무조건 탄핵 심판을 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킨 뒤 심리를 시작했다. 잘못된 거죠, 뭐. 헌법재판소가 법을 안 지키면 부당한 법도 아닌데. 그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법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법을 안 따르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정당성이 있긴 한가? 그 누가 수긍해요? 아, 저 불법으로 탄핵시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당성이 없는 거죠. 정당성을 떠나 과연 효력이 있긴 한 것인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국회의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하자를 치유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임명권이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나요?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지만 그때도 불법인 거죠. 헌법을 어긴 거죠. 헌법재판소가. 근데 헌법재판소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는지 잘못된 거예요. 임명권이 없으면 이런 조항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해라. 그렇게 헌법 조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중앙선관위 구성 조항 원문을 말해봐. 헌법. 잘 보라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권이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못 박아놨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임명권이 뭐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그러면 국회와 대법원장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명시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구나. 추천권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있구나. 3인씩. 그렇게 해석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국회 몫과 대법원장의 몫이 각각 3명이라고 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에 부여된 권한은 추천권이지 임명권은 아니었다. 그대로 해석해야죠. 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헌법에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임명권을 아예 못 박아놨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떤가요? 추천했는데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인물을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에게 임명하라고 강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니 함부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주장하겠죠.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으니까. 이에 한덕수는 여야가 합의하라고 말하면 재판관 임명을 완곡히 거절했다. 그렇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니까 임명할 수가 있다.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나요? 사실은 부속자라는 임무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을 추진했고 2024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 그래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또 문제가 있죠. 그래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충분했다. 그래요. 재적의원 과반수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면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가 없었죠. 대통령 탄핵 소추 조건을 따르자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가결시킬 수 없었고 국무총리 탄핵 소추 조건을 따라야 비로소 한덕수 탄핵 소추를 가결시킬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냐요. 근데 이제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시킨다.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겠죠. 한국 정치사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있긴 있었지만 최규하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법은 없지만 2015년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탄핵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근데 법에는 없었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원 의장 우원식은 자의로 국무총리 탄핵 소추 조건으로 하여 한덕수 탄핵 소추를 가결시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문제가 없게 하려면 법을 제정해서 하던가 그러면. 근데 이런 건 애매하죠.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근데 헌법 조항을 우원식이 더불어민주당일 수도 있고 우원식이 정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사실. 무시했죠. 하여간 당시 200석에 미치지 못하는 190석으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으니 대통령 탄핵소추 조건에 따르면 부결이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독수를 이제 우원식이 정한 헌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된 어떤 그걸 따르지도 않고 우원식이 자의로 정해서 탄핵소추 가결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임명이 됐죠. 헌법재판관이.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합류해서 판결한 심판이 과연 정당성이 있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좀 얻었으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요. 한편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 때처럼 거의 공산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절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선동하려는 사기극을 저지할 수 있었다. 맞서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규모가 공산주의 세력과 비등비등하고 압도하니까 그 당시에 그랬죠. 이제 거리 소리를 가지고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압박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한쪽이 시위대가 있으면 다른 쪽도 시위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맞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위대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통령 선거 결과 봐서 알잖아요. 유권자의 40%라는 거예요.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겠죠.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여전히 결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하락 일로였다. 이제 시위는 이제 맞설 정도가 됐지만 시위에 적극 가담하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11월에 이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덜 나오죠, 사실. 40%라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늘 잘 나오고 국민의힘은 탄탄한 40%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탄핵 발표 이후 급락을 하죠. 계속 빠지죠. 12월 3주까지 빠지죠. 3주 이후부터 팍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왔죠. 1월 중순에 이르면 12월 셋째 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탄핵 결정 이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이 있었다. 낮은 지지율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탄핵이 국민들의 뜻이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당시 국민의힘 새누리당 지지율은 한 10% 되고 박근혜 지지율은 10% 무너져서 4%도 나왔잖아요.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 여론조사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공산주의 세력의 사기극을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근데 계속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지지율이. 또 박근혜 꼴 나겠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은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집회를 독려하고 틈틈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쓰니도. 여론조사에 이거를 쓰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 그때 속상해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너 아는 주문 제법 있잖아. 주문 한번 외워봐. 그리고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그리 생각한 이거를 쓰니는 2024년 12월 23일 나직이 엎드렸다. 우파 인사에 그대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탈리타쿵. 아니, 그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 12월 23일 24분 50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파 인사여 그대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숨지 마라. 탈리타쿵. 그래요. 언제 있었냐? 정확하게 2024년 12월 23일이죠. 그래요. 한 12시경이죠. 이 글을 쓰니는 젊은 시절 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에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종교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어릴 적 읽을 때는
탈리타 쿰이었는데 단어가 좀 약간 철자가 다 바뀌었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탈리타 쿰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거를 쓰니는 탈리타 쿰 구절을 접했을 때 이건 주문이군 단번에 간파했다. 간파하고 있었죠. 뭐 이후 12월 4주차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은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인 관계로 정확한 지지율은 알 수 없지만 1월 3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봤잖아요. 앞선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랐다. 그렇죠. 2025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며 반전의 서막을 알렸다. 뒤이어 1월 8일 9일 조사를 수행한 에브리 리서치는 4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1월 9일에서 10일 조사의 이너텍 시스템즈는 43.1%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론조사니까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죠.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나올 수 없는 수치? 나올 수 없는 수치인가요?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41.1% 나왔잖아요. 대통령 탄핵되기 전이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결집하면 40% 나오는데 그 껍데기 세력 4, 5% 붙으면 45%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와는 전혀 다른 탄핵 정국에 공산주의 세력은 당황하고 했고 믿을 수 없었다. 안 믿었죠. 사기라 생각했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단정하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촛불의 분노가 헛을 푸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통계 조작에 가깝습니다. 가짜 수치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당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엄연히 실존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있다. 한국의 최대 세력이다. 결집하면 유권자의 40%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결집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거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껍데기 세력이 붙으면 이제 집권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요. 탄핵 가결을 앞두고 공포에 질린 극우 세력이 응답 전화에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또 딴 사람이 얘기했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는 허상일 뿐이며 진정한 민심은 이미 용산을 떠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사 문항의 편향성을 자성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 39%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는 거죠. 이제 알아도 뭐 사기를 벌린 걸 수 있고 좀 당황한 걸 봐서는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기극이라고 확실한 더불어민주당은 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해당 조사기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요. 이건 불법이죠. 이상한 짓이죠.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여론조사도 못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사의 편향성 조사에 해당 기관들이 등록을 취소시키라는 요구였다. 그들은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들이 설계한 퇴진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숫자를 사회학이자 차단해야 할 가짜뉴스를 규정했다. 이는 통계적 과학
통계 과학적 영역마저 진영 논리로 압살하는 시도였다. 누가 사기극을 벌였나요? 누가 국민들 자유를 박탈하려고 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40%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다 증명이 되는데 뭐. 윤석열 탄핵 결정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는 41.15%를 득표했다. 사실이죠. 따라서 탄핵 결정 이전에 국민의힘이 45.2% 지지를 받았다고 하여 거짓으로 치부할 수 없으면 사기극도 아니었다. 아니었잖아요. 정작 사기극을 벌인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자유를 탄압했던 것이다. 사실은 사기극을 벌인 거는 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했, 자유를 탄압했던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